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지나고 있죠. 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통과된 후보들도 있고요. 자,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 전장현 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요구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자, 전장현 측은 추 후보자의 장애인 예산 관련 답변이 미흡했다. 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11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자, 오늘도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자, 원래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는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데요. 지금 안 봐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청문회는 끝났지만 보고서 채택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원희룡 후보자도 있고요. 인준 표결이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이상민 후보자는 민주당 위원 집단 퇴장으로 파행이 됐습니다. 자, 현재 유일한 낙마자 김인철 전 후보가 있죠. 전체 최종 평가표는 더 기다려야 나올 것 같습니다. 북미권은 오늘이 스타워즈의 날이라고 하더군요. 이거 포스가 함께하길 이렇게 기원해야 할까요? 자,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에 강풍 및 건조주의보 발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주민과 입산객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금지 등 불씨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진격의 보수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10분 인터뷰에서는 6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이원욱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건 본부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청문회 슈퍼위크만 오프닝에서 쭉 정리했는데 네.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제일 주목받는 것이 이제 청문회 전에도 주목이었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 7시쯤에 파행이 됐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듯이 계속해서 정호영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들, 네. 두 자녀 편입학 문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자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정 후보자의 아들의 2017학년도 편입학 지원 서류가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걸 봤더니 이게 2018년도에 제출된 서류와 2017년도에 지원 서류가 똑같은 거예요. 오탈자까지도 같은 이른바 이 복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복붙 똑같은 거를 다음에 그대로 또 냈다. 그렇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으로 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2017년에는 떨어졌잖아요. 근데 2018년 붙었어요. 네. 그리고 이 서류 점수가 40점 차이나 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점수가 달라진 거, 이거는 주관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 불법의 의혹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 자세 그 자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청문회에서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퇴장을 했습니다. 자, 좋아요.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고민정 민주당 의원, 정호영 후보자, 또 김성주 의원 이야기를 한번 육성으로 들어보죠.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섬겨야 될 존재죠.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눈높이가
그 도덕적 잣대라면은 제가 도덕적으로는 저 자신이 문제될 것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제출했던 편입학 서류의 내용하고 2018년 내용이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 갖다 붙였는데 40점의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2017년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기피한 게 그 사실이 밝혀진 걸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힐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네, 지금 퇴장하는 장면, 고민정 의원, 김성주 의원 이야기, 또 정호영 후보자 육성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파행이 된 겁니다. 네. 이게 민주당에서 이른바 한호철, 한동훈, 정호영 그리고 김인철 내정이 사퇴를 했죠. 세 명이 가장 낙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민주당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후보자들은 결격 사유가 없는가 따져보면 저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네.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돌이켜보면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불거졌었던 논란은 칼럼이었습니다. 암의 특효약은 결혼이다. 출산하면 애국이다. 이런 걸로 논란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김성주 의원이 얘기했지만 거의 법률적 문제까지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의아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과정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이미 한번 경험을 진하게 해봤기 때문에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인수위 측이나 당선인 측에서도 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일종의 흔히 말하는 사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고 있지 않은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런 거죠. 파행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총리는 인준 표결의 대상이지만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키가 넘어간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 어떻게 관측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퇴를 안 했고 그다음에 정호영 후보자가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법적 했어요. 문제가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네. 도덕적으로도 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의원들이 하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버티겠다는 목소리, 이런 주장, 이런 자세가 과연 윤 당선인의 시그널 없이 어떤 어떻게 보면은 꼭 지켜라, 거기 있어라. 라는 얘기 없이 뭐 명확하게 그런 메시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류 없이 이런 자세나 태도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을 보면 그동안 쭉 봐왔듯이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그것은 자신이 믿고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올바로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밀고 왔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낙마나 아니면 사퇴나 이런 거보다 또 윤석열 당선인 지명철회 이런 거 없이 끝내 임명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평론가님도 임명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낙마할 거라고 봅니다. 네. 낙마할 거라고 보고 나뉘네요, 이 의견이. 네, 의견이 갈렸어요. 이거는 뭐 제 사견이 개입된 거니까 낙마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정부가 초반부터 이렇게 그냥 달리기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동안 지금은 야당이지만 다음 주가 되면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역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는데 가장 임명을 강행을 많이 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조각부터 거의 절반 채우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 독선, 인사 독재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다른 후보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라든지 다른 후보자, 좋은 후보자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마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낙마하지 않을 것이다. 임명될 것이다. 낙마할 것이다. 지금 이제 두 분. 자, 내기가 자연스럽게 내기가. 자, 그런데 정호영 후보자는 그래요. 언론 검증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터져 나왔고 의혹이 많고 국민들의 또 여론도 부정적이었고 그런데 자, 지금 어제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후보자도 파행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쪽은 왜 파행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료 제출 없이 어떻게 이상민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검증할 수가 있냐라고 해서 진행이 되다가 어젯밤에 파행이 됐는데
이상민 후보자도 사실은 그동안 보면은 뭐 이 차량, 이 번호판 압수나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네네네. 여러 가지로 교통법규를 어겨왔고, 그다음에 이 자신의 사회이사 했던 그 계열사의 아들이 뭐 취업하는 과정 이런 것들, 사회이사 한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 거냐 이걸 보기 위해서 자료제출 플러스 증인 채택, 증인이 어제 끝내 안 나왔거든요. 이 회사 관계자들이 그게 그 증인들이 없는데 이 검증 못한다라고 해서 자료 플러스 증인 문제 때문에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네. 자, 파행이 되면 다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여야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름이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다시 열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거 보고서 채택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이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의원 수도 보면은 과반을 만들려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간을 넘겨서 보고서 채택이나 송부 없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은 그 대통령 당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할지 또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야, 그런데 이제 원래 오늘 예정됐던 이게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이제 기일을 좀 연기 요청을 했죠. 네. 여야 합의로 9일, 이게 10일이 대통령 취임식인데 네. 전날 아주 뜨거운 청문회가 열리게 됐고 오늘 3명이 있습니다. 3명.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네.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데 네. 오늘 좀 쟁점 사안 있나요?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잘 안 보일 것 같고요. 네.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이종섭 장관 후보자가 사병을 어떻게 대하느냐. 을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군 기강을 제대로 잡겠다 이렇게 휴대폰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릴 정도로 기강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군 기강, 사병 네. 기강. 그리고 이제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서 또 네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2025년까지 뭐 200만 원까지 얘기가 됐는데 병장 기준. 결국은 이제 이게 연동이 되는 게 그럼 장교는 어떻게 되죠? 부사관은 어떻게 되죠? 네. 소방관 우리는 국가 공무원인데 어떻게 되죠? 이게 다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질문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겠죠.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네.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야 되고요. 페이스북이라는 이제 SNS에 보면은 육군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육대전이라는 이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급식 부실이라든지 사병 구타 그리고 색출하는 작업 여기가 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이러한 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페이지 운영자가 누군지 찾으려고 했었던 정황적 증거가 국방부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국방부 장관이면 이 페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두고 신고한 사람 안 찾겠다고 약속할 것인가. 아예 신고하지 않는 좋은 군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런 거 다 받아야 되거든요. 만나서 이렇게 상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아유 고맙습니다. 급식 부실 이 사진이 어떻게 노출이 됐냐면 네. 일과 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6시 이후에 사용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휴대폰 하나 내고 하나 들고 가서 사병들이 찍어서 알린 거예요. 그렇지. 하나 내고. 네. 그러면 이 두 개 가진 건 규정 위반이긴 하나 네. 부실에 대한 책임도 국방부가 지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내릴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징계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노동과 관련돼서 특히나. 네네네. 그리고 그 직전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일을 이게 이제 노동자와 조금 약간 정반대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노사발전재단 사무국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노동자의 편을 설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노동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측에 쓰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네네.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오늘 3명 후보자는 다른 정호영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가 워낙 이름이 크기 때문에 잘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보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네. 10시에 개의가 돼서 이 조승환 후보자의 선서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질의를 못하고 지금 오전 청문회는 파행이 됐거든요. 왜요? 이것도 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승환 후보자의 병역 면제 관련 자료 네. 이거 내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내지 않았다. 이렇게 어떻게 청문회 하냐라면서 이거 못하겠다라고 파행을 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아침에 상황을 좀 보니까 오전 질의 내용을 보니까 병사 200만 원 공급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공약 발표가 마침 어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과제. 결국에는 공약 후퇴한 거 아니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정섭 후보자는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한다는 거 아니냐.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켜봐 달라.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사드 배치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이제 국정과제에서 사실 사드 추가 배치는 명시적으로 빠졌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도 그렇고 또 이종섭 후보자도 그렇고 박진 후보자도 그렇고 이게 손발이 좀 안 맞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게 좀 공유가 좀 돼야 되는데 국정과제로 들어가냐 마냐 하고 중요한 그런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들 사이에서 엇박자가 난다. 이건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안에 이제 외교와 안보를 함께 다루니까 이 안보실장, 안보실에서 뭔가 또 여기에 대한 조율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파행됐다. 또 이제 청문회는 끝났는데 여야 입장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미지수예요, 사실은. 어제 끝난 거죠, 이틀째까지. 어제 끝났는데 제가 민주당 쪽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뭐 문제는 있지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문제가 너무 많다. 국무총리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이 새 정부에 협조한다는 협치의 의미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이건 지도부의 고심이 좀 깊을 것 같고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장관 후보자들 재청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후보들과 연관이 돼서 연동이 돼서 아까 한호철 얘기를 했지만 오 작가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맞물려 가지고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한호철 씨는 없는 인물입니다. 세 명의 이름을 합친 겁니다. 지금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이제 전 후보는 이미 사퇴를 어제 했고요. 그렇죠. 한호. 네. 그래서 한호로. 두 명이 남았는데 한 자씩 따서 그렇게 이제 언론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평론가님. 네. 인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한덕수 총리의 인주는 한덕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역시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결국은 한동훈 후보자 적어도 한동훈 후보자만큼은 윤석열 당선인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상수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된다는 것은 상수로 두고 이걸 빼고 지금 방정식을 또 다시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준을 해줬을 경우에 이어질 상황들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동훈 후보자 때문에 정권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또 민주당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제는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걸 상수로 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히 한동훈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워낙 많고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명을 좀 더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후보자 오늘도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결국 내 잘못이나 뭐 또는 뭐 공과 때문이 아니고 다른 장관들과 나의 지금 이 통과 여부가 연계돼 있다 생각하면 참 이게 답답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른바 인준 방정식. 자,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12시 이제 3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평소보다는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작업을 하는 곳도 많으니까요. 앞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사고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이고요. 모가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3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동대구 분기점 부근 1차로가 사고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광주 원주고속도로 경기도 광주 쪽인데요. 흥천 2포에서 금사 터널 쪽으로 작업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잠실에서 성수대교 쪽의 정체가 작업 때문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여의도 구간 통과 많이 어렵습니다. 옆에 노들길은 오늘도 여의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면서 한강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오랜만에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저렇게 하고 싶겠는가. 저런 수모를 겪으면서 과연 장관을 하고 싶겠는가.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가장 뜨거운 청문회는
제일 마지막 이제 다가오는 9일 다음 주입니다. 연기된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증인들이 화려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오늘 열리려고 했다가 9일로 연기된 게 그렇죠. 증인 채택 문제였어요. 어제 밤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2명, 국민의힘 측에서 2명을 부르기로 했는데 민주당 측 증인으로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나오게 됐고 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 세우던 시절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거 아마 물어볼 것 같고 또 한동훈 이 후보자는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걸 따져 물 것 같고요. 국민의힘 측은 이에 맞서서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또 회계사 김경률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이른바 뭐 검수한박 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왔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회계사가 도움이 될까요? 법학자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 김경률 씨 자체가 조국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민주당이 반대 기류를 냈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공정과 상식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아마 쭉 국민의힘 쪽에서 물어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전선을 구축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측 전략상으로는 한동훈 검사가 절대 안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한동훈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를 김경률 씨를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한동훈 검사가 한동훈 내정자가 했었던 수사나 행보가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나라 법리를 세우는데 가치가 있었다. 국민적 상식에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회계사로서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문제라든지 회계사로서 알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공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덮으려고 했었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는 뭐 그냥 직신했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물론 이제 회계사도 법률 잘 알아야 되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라는 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적인 설명을 좀 많이 해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뭐 지금 슈퍼위크의 중간을 관통하고 있긴 한데 거의 다 청문회 얘기네요. 자, 다음으로 오랜만에 공수처가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동안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해 왔는데 그 결과 발표가 나왔네요. 네,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관심을 끌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그런 의혹 수사라고 볼 수가 있었잖아요.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는 오늘 발표에서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혐의 이제 처분이 된 거고요. 윤 당선인의 개입 의혹은 무혐의.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네, 반면에 이제 의혹의 시발점으로 보이는 손준성 대구 고검 인권보호관과 고발장을 이제 작성해서 외부로 이제 전달했나.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당시에는 총선 출마자 이 후보자. 네, 어떤 김웅 의원 이건 혐의가 확인됐다라고 해서 이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고요. 반면에 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이 사건을 어떻게 뭐 기소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검찰에 이첩을 했어요. 검찰에 이첩. 이건 또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겠습니다. 뭐 이게 참 정말 세간을 뒤흔들었던 그런 의혹이고 사건이었는데 제가 볼 때 좀 용두사미가 된 게 아니냐. 시간도 많이 흘렀고. 대선 전으로 돌아가 보면 비슷한 시기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대장동이었고 반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막 부상하는 경선 단계였으니까 윤석열 후보를 때리는 게 바로 이 고발사주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강력한 무기였는데 지금은 기억에서 희미해요.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게 결국은 선거 때만 이렇게 반짝 크게 이슈가 돼서 아쉽다. 양쪽에 다 진실은 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가 있는데 고발사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제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정확히는 청부사주다. 네, 시킨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시켰을 때 그러면 손중성 검사가 당시 실제로 했을 것이냐. 이렇게까지 자잘하게 시키진 않았을 것이다. 만들어 와. 그래서 휘하 검사 3명까지 지금 조사했다가 지금 무혐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3명을 시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검찰의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인 움직임이었고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가까웠는데 총장이 몰랐겠느냐. 그러면 총장부터 시작돼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검찰과 국민의힘이 정당이 결합돼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뭐 언론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의혹과 그리고 의심과는 무관하게 또 법률적으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판단을 여러 가지 혐의를 냈다가 손준성 검사한테는 7개였다가 한 3개, 4개로 줄어들고 김웅 의원한테는 당시에 현재는 의원이나 그 당시에 후보자였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만 이제 하나 걸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요거로만 간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용두사미로 끝나고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네.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네. 완벽한 용두사미로 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결국 국민의힘은 공수처 뭐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네. 억지로 엮으려고 한 거 아니었나. 그러면 또 공수처는 정권에 기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입장이 일단은 뭐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재밌는 장면은 그런 거였어요. 최근에 이 필리버스터 하는데 김웅 의원이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역사적으로 이 법 해석을 쭉 고대부터 이제 현대까지 해오는 거예요. 근데 왜 고발 사주는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고발 사주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현대사까지 역사를 꿰뚫는 이제 이야기를 쫙 몇 시간 동안 하면서 왜 자기 문제는 그때 기억이 안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어쨌든 공수처가 지금 얘기한 거는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 통해서 이 손 검사에서 김웅 의원 네. 거기서 이제 조성은 씨한테 네네. 전달된 거는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을 끝내 특정하지 못해가지고 네. 이 부분 결국 주요 수사 혐의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모두 다 이제 불기소화 처분이 됐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 좀 아쉬운 상황이다.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5월 10일이 들어있고요. 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립니다. 자, 과연 누가 오느냐? 뭐 국내 내외빈 또 이제 외국의 VIP 궁금한데요. 보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한다고 했고, 그럼 이 전임 대통령 또 현직 대통령 새 대통령 해서 보면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이제 막 이임하는 대통령, 네. 윤석열 취임하는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네. 지금 이제 안 됐고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거기에 않고.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네. 이 장녀 노소영 씨가 참석을 한다. 부인 김옥숙 여사가 오지 않고요. 네, 노소영 씨가 온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미망의 이순자 씨 지금 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권영숙 여사는 초청장 전달 의사를 듣고 이제 건강상 이유로 오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네네, 불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외빈들이 누가 오냐 이것도 좀 많이들 궁금해할 부분인데 네. 이게 뭐 사실은 지금 외교 관행을 이유로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른팔로 집권 일기 사정을 주도했던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네, 온다 네,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온다, 뭐 누가 온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날까지 가봐야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통령도 오기 어렵고 그 네. 열흘 후면은 대통령의 방한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 세컨드 젠틀맨이라고 부르더군요. 부통령의 남편 네. 여성 부통령이니까 네, 세컨드 젠틀맨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 명이 지금 오는데 자리 배치도 다들 궁금해해요. 네, 자리 배치를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네. 그동안 취임식 때 봤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게 전 대통령, 네. 전직 대통령 또 가족들, 뭐 유족들 뒤에 앉아요, 바로. 뒤에. 예, 단상 뒤에 앉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 내외에 앉는 자리가 있고 그 옆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전직 대통령들이 앉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대통령 취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뒷모습을 보면서 보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 글쎄요, 이 만남에서부터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 사면돼서 네. 그 이야기는 전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오평론가님. 네. 이 지금 취임식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대목, 특징이 어디에 좀 쏠릴 것 같습니까? 이제 어떤 진영은 많이 오고 어떤 진영을 많이 오지 않는가가 좀 뚜렷하게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을 많이 초청한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사면을 했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사실은 재임 시절보다 훨씬 더 저는 극우로 치닫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보더라도.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의 사면 결단을 이해해 준 것이지 화가 풀려서 사면해 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 저는 뭐 국민들이 다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 꼼꼼한 이 PD님이 다음 주 화요일 취임식 관계로 여의도 일대가 통제되니까 패널 두 분 늦지 마시라고 네. 엄중한 지금 사정 고지를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네. 제가 오늘 보니까 국회 앞마당에 잔디에 다 의자가 놓였더라고요. 국회에서 오전에 열리죠. 네. 자, 정몽규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동을 모두 철거 후에 전면 재시공하겠다라고 하는 또 기사도 있습니다. 청취자분이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오늘 스타워즈의 날이라고 했더니 그걸 또 찾아보신 분이 계세요. 왠지 아세요? 왜요? 오늘 5월 4일이 왜 스타워즈의 날일까요? 5월 4일이요? 네. 글쎄요. 가장 유명한 대사가 제다이가 포스가 함께하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어 대사가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May the force가 5월의 네 번째 날로 잘못 들려서 5월 4일이 어이없이 이제 스타워즈의 날이 돼서 이걸 2013년부터 굉장히 축제로 부르는데요. 야, 제가 몰랐던 사실. 약간 오역한 밈이었는데 그게 정착이 됐군요. 이걸 청취자 8411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이따가 디저트송 발표를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한입뉴스 정리를 해보고 두 분은 내일 어린이날에도 시사본부는 어김없이 열립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이 박정호 어린이와 오창석 어린이의 뉴스평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8411님, 오늘이 왜 스타워즈 데이인지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었군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포스가 함께하길 하는 대사에서 5월의 May, 4일의 force가 언어 유희로 차용된 것이다. 자, 시사본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포스, 우주의 기운입니다. 함께하길 바라며 스타워즈 OST. 이거 대단한 거죠. 임페리얼 마치. 야, 77년에 이거 극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그 글자들이 쫙 올라가면서 나오는 행진곡이잖아요. 대단한 걸 신청하셨어요.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나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주차할 곳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비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정말 반갑지요. 그럴 때 우리는 주차장이 널널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일이 많지 않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도 오늘은 널널한 편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빠듯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말할 때 널널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널널하다는 아직 표준어로 인정된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표현 대신에 그냥 공간에 여유가 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 정도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널널하다와 글자 모양이 비슷한 놀놀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놀놀하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털이나 풀 따위의 빛깔이 노르스름하다란 뜻으로 그는 머리카락이 놀놀하고 키가 작은 아이였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만하며 보잘것없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가 친구에게 하는 행동으로 미루어서 평소에 그가 얼마나 친구를 놀놀하게 보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다시 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아침에 10도로 쌀쌀했던 서울이 지금 24도, 대전, 대구 22도까지 올라 있고 동해안엔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릉이 27도, 울진은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릉은 낮 최고 기온이 29도, 포항 27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서울도 25도, 대전, 광주 26도, 대구 2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 이상 높겠습니다. 동쪽으론 덥고 건조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는 25m 이상의 바람이 불며 대기가 메말라 가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에도 전반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와 함께 화재 예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맑고 화창할 텐데요. 낮 기온 서울이 25도, 강릉, 대전, 광주와 대구가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엔 남부 내륙에 안개가 끼겠지만 종일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 오전엔 중부와 전라권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4.3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8개 동을 모두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입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건 일제강점기의 일로 이를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올해 5월을 포함 연내 4차례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가 2.75%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마련돼 있죠. 자, 오늘은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항상 진행을 도와주는 임경빈 작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핑크핑크하십니다. 네, 네, 봄입니다. 네, 5월의 느낌이. 네, 봄 이제 여름 다 돼가는 것 같아. 이제 그렇죠. 네. 초여름으로 진입하는 느낌.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해서 일교차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청문회 시즌이라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요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이른바 이 방석집 논문 심사 이 보도가 결정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당 보도 이후 당선인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데 이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가기가 어려웠어요. 애초에. 네네. 그 풀브라이트 건이 이제 가족 4명. 우리 국민들은 사실 풀브라이트 하니까 무슨 사설 장학 재단인가 이러는데 네네. 이게 한미 그 재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우리 혈세가 들어갑니다. 기금으로.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장학재단이고 그런데 보면 너무 심하죠. 예, 너무 심하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뭐 이미 낙마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뭐 어차피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검증해서 그냥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낙마를 예상하셨고 당연한 귀결 아니겠는가? 네, 오히려 당선자의 부담을 좀 덜어준 측면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얘기가 사실 김인철 후보자가 처음 지명됐을 때 저도 이제 국회에 아는 후배들이 이제 보좌진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위 쪽 분위기를 봤더니 민주당 교육위 소속 그 보좌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전에 학생회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때도 국정감사 때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인물이라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약점이 노출돼 있는 인물로 그런 의미에서 환영했던 거예요. 잘된 인사라 환영한 게 아니고 보좌진 입장에서 그렇죠. 보좌진 입장에서는 이제 청문회 준비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면 거꾸로 보면 그렇게 국회 보좌진들한테도 유명자 할 정도로 이제 인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후보인데 발표할 때는 이제 능력주의에 기반해서 검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좀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 부실 검증 이건 어떻게 좀 보셔야 될까요? 능력 강조했는데. 이게 뭐 능력주의라고 하더라도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평할 정도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인 전 제일 중요한 게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 책임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기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적
개념. 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실하다.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제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인사 난맥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그죠? 우리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비교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다. 야 정권 교체했더니 진짜 잘한 것 같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막 급격하게 아주 급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지 조금 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기 내각은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당선자나 우리 쪽에서도 2기 내각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1기 내각은 할 수 없는 지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2기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그래야죠.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키를 쥐고 있다 보니까 반드시 낙마해야 할 후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한호철 이렇게 되는데 철은 이제 김인철 후보자인데 낙마를 했습니다. 그럼 한호인데 저는 한이 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낙마 대상이라고 보는 이중적인 의미입니까 이게? 두 한입니까? 두 한이에요. 두 한 다 부적격이라고 보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또 정호영 후보자 가장 그동안 언론 검증에 많이 또 노출이 됐었죠.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틀 동안 청문회는 어제 끝났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죠. 문제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다만 이게 낙마할 정도냐,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냐. 물론 지금 이제 눈높이를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향하는 눈높이에 맞춰 보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총리들의 어떤 선례로 봤을 때 다른 능력이나 다른 무난함을 가지고 좀 상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다른 후보자들의 문제들 이렇게 인사청문회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하고 약간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추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냥 무조건 다 낙마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의 현실적 수준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정말 아쉽지만 그런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공직에 다시 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그냥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오면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다른 후보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도 너무 몰아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자체의 문제보다는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므로 민주당이 사실은 낙마시킬 수도 있고 이게 가결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 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이 되니까 조금 딜의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뭐 생각들을 많이 딜이라기보다 딜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그 부적절한 것 같고 이건 뭐 딜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딜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민주당도 전반적 여론을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고 여론이 나쁜데 만약에 우리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냥 강행을 하고 또 당선자가 그냥 강행을 한다. 그러면 여론이 더 악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자의 낙마 여론이 세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부결시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문제 있는 후보자들이 다 정리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런데 굳이 부결까지 시킨다. 그러면 또 선거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딜이라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딜을 한다는 건 좀 완급추이를 볼 것이다. 그래서 딜이란 말이 언론에서 많이 이제 지렛대로 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사람의 어떤 자, 지금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한 달 전에 진격의 보수에 나오셨을 때 한덕수 후보자의 이제 회전문 취업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뭐 여야
네. 진보 보수 망라했던 신의 한 수다 생각을 했는데 네. 문제는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게 파행된 거잖아요. 어제 파행이 됐고요. 결국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못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7시께에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전부 이제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서 한입뉴스에서도 이제 잠깐 그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이제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은 거는 특히 이제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 문제였거든요. 이제 2017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이 편입학을 할 때 냈었던 2017학년도 자료하고 2018학년도의 자료가 거의 똑같은데 약간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오탈자까지도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같은 서류를 냈는데 점수 차이만 40점이 난다. 어떻게 같은 서류인데 점수가 40점이 오르냐. 이거는 어떤 주관성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김성주 민주당 간사가 이제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MRI 관련된 거는 이제 병역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MRI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빨리 이제 제출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청문회 당일 오후 늦게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의외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침착하게 그리고 이제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박또박 이제 답변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오얏나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공교롭게도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매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경우들이 있었다. 오해의 소진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본인은 30년 동안 임상 외과 수술만 주로 했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학사 행정 관련된 거는 잘 모른다. 근데 왜 그걸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한테 물어보면서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궁금하다.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것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지켜보면서도 아니 오얏나무에서 각근을 고쳐매는 건 이제 오얏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 그게 우연일 수가 있는데 오얏나무가 마치 이제 가로수길처럼 쭉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의혹 제기가 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어제 이제 정호영 후보자 인터뷰 청문 내용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한 방은 없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논란은 많았는데 확실히 입증된 건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청문회에서는 입증이 불가능하죠.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쯤 되면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네, 왜냐하면 어차피 밝혀져야지 이게 그냥 묻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수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력의 힘이 또 빠질 때 되면 결국 수사받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수사를 피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불거지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불거졌기 때문에 결국 수사는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하겠는가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적절하게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수사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가시면 어떤 시점에서든 결국 수사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안 드러나도 또 한 2, 3년 지나면 또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권력이 셀 때는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입을 닫고 근데 있지만. 한 2, 3년 지나면 누군가가 얘기해요. 터진다. 그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세상에 비밀은 그리고 없다. 영원히 용서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뭐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선자한테 부담되는 인사입니다. 이거는. 뭐 당선자 이거 알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취재하고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쯤 되면 저는 이게 이제 본인의 결백 문제는 수사로 밝힐 문제고요. 거기서 결백을 주장하시고 입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영이 서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좀 정리하시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나
능력이 출중해서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네네. 공공보건정책, 그다음에 복지정책 이런 면에서 또 연금이라든지 네네. 우리 숱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뛰어나신 분인가.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네. 또 그분도 스스로 자기 거취를 결정하셔야겠죠. 그래요. 뭐 임상 의사로서 또는 뭐 병원 행정가로서는 유능하실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안 해본 사실 길을 또 가는 처음에 거죠. 그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그 들으셨어요? 홍준표 의원이 오랜만에 한마디를 하셨는데 네.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네. 굳이 그 자리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글쎄 또.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결국 수사 받으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거를 당선자가 감수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공정과 상식 이런 걸로 또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이 정호영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스스로 이 당선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네. 영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본인을 위해서도. 무슨 큰 영화를 누리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시끄러운데 임명되고 나면 장관은요, 또 보이지도 않아요. 네. 잘. 네. 몇몇 분들 빼고는. 자, 이번에는 인수위가 어제 출범 47일 만에 드디어 새 정부의 6대 분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해서 본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뭐 관심 있는 건 대선 공약이 이제 쭉 들어있으니까 이 여가부 폐지가 국정과제에는 빠졌다. 그리고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2025년으로 미뤄졌다. 뭐 취임 즉시 입영 기준 그랬는데 2025년 병장 기준. 그럼 이게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우선 좀 임 작가님이 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이제 언제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이제 기자들에게 답변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이 아직 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은 이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한테서 질문이 다시 나온 것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는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는데 이것도 법률 개정 문제 아니냐.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예산을 이관받아서 직접 예산 편성을 직접적으로 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법률과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는데 왜 유독 여성가족부만 빠졌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네네. 이거는 이제 공약 후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병사 월급 200만 원 문제인데 이거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후보 시절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명 이제 페이스북 한 줄 공약의 이제 대표 시리즈였죠. 여가부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고 적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회 진출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적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병사가 이제 자기 월급에서 떼서 적금을 붓게 되면 국가가 나머지를 보전을 해가지고 적립 금액을 이제 불려주는 구조. 네네. 이거를 봉급과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면 월 200만 원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발표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애초에 발표했던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은 그냥 깨진 게 아니냐. 네. 공약 자체가 뭔가 이 깨진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이제 네. 대선 기간 동안의 공약이라는 게 어떤 것들은 좀 무리수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실제로 집행을 해보려고 보면은 예산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후퇴할 수는 있는데 유독 이번 인수위 과정에서는 공약 후퇴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과를 하는 경우가 일단 거의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 개편 과정에서도 수석비서관제 폐지 공약이 이제 없던 일이 됐는데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번에 이제 나오고 있는 병사 봉급 200만 원 같은 경우도 예산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공약 후퇴라는 거를 사과하지는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볼 때는 그러면 그냥 공약은 일단 던져놨다가 안 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태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번 대선이요. 기억하시다시피 양당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공약을 많이 내놨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거 아마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거 나왔을 때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페이스북에서 비판을 했는데 이게 뭐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비슷한 게 또 민주당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 최저 시급에 맞추겠다. 그죠? 근데 네, 금액은 그래서, 다 비슷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쪽이 내놓으니까 또 우리도 내놓고 또 우리가 내놓으면
또 저쪽도 내놓고 묻고 더블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사관들 월급 체계하고 또 문제가 있고요. 다른 공무원들하고도 안 맞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견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이제 포퓰리즘 경쟁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여야 공이 그다음에 공약 후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명백하게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만 이제 지금 산발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취임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점에는 뭐 종합적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정과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더 이렇게 여론과 이런 추이에 따라서 약간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제 공약 후퇴에 대한 어떤 유감이나 사과 표명 이런 것들은 결국 조금 종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입장 표명이 불가피할 수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가부 폐지 문제는 이제 저는 뭐 이걸 폐지 이렇게 공약했다고 해서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폐지 공약이 나오고 또 이것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부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리 나눠 먹기에 대한 비판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청소년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종되고 있는 문제들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도는 나와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제가 자세한 걸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는 아니더라도 그대로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문제 제기의 배경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취임 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기초노령연금 후퇴에 대해서 사과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최저시급 10,000원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고 사과한 적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재임 중에 사과거든요. 인수위 때 사과한 건 없어요. 때는 그냥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전제시 단계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자 시간은 얼마 없지만 끝으로 의원님께 이거 꼭 여쭤봐야 됩니다. 지방선거 닥쳐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 순회하고 계시죠? 네, 저도 뭐 이렇게 개소식이나 이제 가까운 분들 계시면 축하도 하러 가고 또 도와드리기도 가시고, 하고. 충청권도 가시고. 민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은 뭐 정부가 새로 출범하니까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여러 번 쏟다 보니까 뭐 출범한다고 다 와 이렇게 하지는 또 않는 거고요. 그래서 출범하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이런 정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민심 자체가 이렇게 조금 그동안에 막상막하였던 지역들은 상당히 우리가 그래도 우세하게 바뀌고는 있는데 예컨대 이제 강원도라든가 충남 뭐 이런 경우는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도 저희가 어려웠던 지역, 뭐 경기도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자, 지켜봐야 되는데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뭐 현역 의원들이 많이 또 이제 지자체에 뛰어들다 보니까 재보선이 지금 뭐 7군데 미니 총선급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특급 정보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분당갑 김은혜 의원 이제 지역구 안철수 이 인수위원장 나옵니까? 저는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 하고 관측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나온다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이때까지 봤던 안철수 위원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당도 같이 해보셨고. 안철수 전문가십니다. 제가 또 가까운 편이니까. 그런데 이 정도 반응과 이 정도 상황이면 보통 나오세요. 나오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명분이 있어야 나오시는데 그분이 또 명분이라든지 원칙 이런 되게 중시하거든요. 제가 볼 땐 나오더라도 인수위원장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오실 거예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취임식 정도가 다 됐을 때 아마 입장 표명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나오는 게 이제 또 명분은 뭐냐 제가 볼 때 명분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력이 굉장히 약하고요. 민주당 조직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원래 대선 때도 상당히 이제 뭐 이재명 지지자가 많았고요. 또 아무래도 반윤 정서도 강하고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경선을 하면서 윤심 마케팅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불가피하게
유승민 후보 뭐 이분을 꼭 좋아하지 않아도 약간 또 일각에서는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 동정론이 일각일 수도 있어요. 밀어낸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또 부작용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유승민 후보가 떨어지고 썼잖아요. 네. 윤 당선인에게 진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흉흉해요. 약간은.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뭔가 카드가 필요한데 뭐냐 중도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카드. 그 다음에 윤심하고는 윤하고 나쁘진 않더라도 당선자하고 그러나 윤심하고는 조금 또 결이 다른 카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께서 분당을 나가는 게 뭐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체의 색깔을 경기도의 우리 선거 전략상 이 색깔을 상당히 희석시키고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께서 나오는 게 경기도 필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네. 명분이 있다. 자, 임 작가님 설득이 되셨어요? 저는 상당히 설득이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당 내에서 거론되는 게 인천 계양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현주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당갑에 안철수 전 후보가 나가게 되면 기존의 분위기를 이제 김동연 대 김은혜의 인물론으로 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김동연 후보 쪽에 조금 더 이제 경력상의 이제 우위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좀 희석을 시켜버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제 명심을 등에 업었다고 평가받는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인천 계양을로 나가버리면 인천으로 가버리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소 좀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는 국민의 입장에서 안철수 카드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역학관계가. 제가 볼 때 이재명 전 후보께서 인천 안 나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겠는가. 전체적으로 지원 유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에 나오면 안 됩니다. 좀 전국 약간 지원 유세해야 조금 됩니다. 생뚱맞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역에 보고를 나가게 되면 거기 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안 대표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의 어떤 우리의 전략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궐 나가시는 거지만 사실은 보궐에 나가는 것보다 전체 유세를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경기도가 저희 전략적으로 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자, 바로 다음 인터뷰가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전략공천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이재명 이 후보가 나올지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반응이 대단합니다. 청취자 1788님, 이현주 전 의원님 솔직히 옛날에 무서웠는데 요즘은 너무 예쁘고 부드러우시네요. 제 라디오에 친화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6658님은요. 보수의 품격이란 최소한 지금 나오신 이현주 의원님처럼 객관적인 평가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나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네요. 응원합니다. 화이팅이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진격의 보수 이현주 전 의원, 임경민 작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공포됐고 청문 전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6일 지방선거 딱 28일 4주 남았는데요. 이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궁금증을 이분과 풀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이원욱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방선거도 바쁜데 무려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7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지역구 공천. 미니 대선급이네요. 미니 대선, 미니 총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구 공천 다 전략공천위가 담당하셔야 되죠. 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주에 이번에 7곳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공천 실무를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맡아라라고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물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초적인 스크린,
여기를 경선 지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단수 후보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무를 맡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냥 끌어안으셨는데요. 지금 제일 뜨거운 궁금증이 이겁니다. 얼마 전에 관련 언급도 하셨는데 이재명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 설. 그런데 어제 이 위원장께서 이 차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요. 이 고문에 대해서 인천 혹은 수도권 출마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판단해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그 가능성이 아주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아주 많이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이재명 후보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파워풀한 스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역할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 전국 선거를 돌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냐, 네. 아니면은 어느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나가서 뭐 분당 갑이나 뭐 개항을 정도가 있겠죠. 이런 데 직접 출마해가지고 거기에서 선거에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좋으냐라고 네. 하는 거를 아마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주 많이 열려 있는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꽤 열려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는 집니다.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있다. 네. 자, 당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선거 시기에 많이 돌리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아까 스타성에서는 이재명 고문만한 인물이 민주당에 없다 그러셨는데 출마 경쟁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를 그 상임 고문을 넣고 여론조사를 돌려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예, 여론조사를 돌려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지역의 민심들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당원의 당심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여서 저희가 주변의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네네네. 스타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뭐 본선 경쟁력이든 향후에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무엇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이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이원욱 위원장께서는 고민하시는 거지만 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네. 혹시 이재명 고문 본인의 출마 의지나 지역구 관련 의사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는 없으십니까? 아직 말씀을 나눈 적이 없고요. 네. 제가 윤호중 대표님에게도 아직 아무런 그 출마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를 표명한 바는 아직은 확인된 게 없다. 그럼 이재명 고문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듣고 계실 텐데 어떤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일 뿐이 없지 않겠는가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홀가분한 모습으로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맡아가지고 지원을 다니는 것 아니면은 어느 지역에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 것 이것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나오는 것이 좋다 아니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치열하게 많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주당 내 인사들을 인터뷰해봐도 또 지금 나오는 거는 부정적이다,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고문이 출마하면 이게 대장동 문제라든가 이 법카 문제 등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궐선거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 프레임에 걸려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고 계세요? 아니 그것은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는 될지언정 네네네. 최소한 이재명 고문이 본인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재명 고문이 해왔던 정치의 역경 이런 걸 보면은
실제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라기보다는 때로는 훨씬 더 불리한 지역에도 불리한 위치에서 또 도전을 해왔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이번에 출마하는 것이 나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대당이 공세용 프레임으로 걸 수는 있지만 이 고문은 결코 그런 이 고민은 아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열려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다. 이 재보궐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지금 인천 계양을이나 분당 갑이 많이 거론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 갑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양을로 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게 분당갑이 좀 부담스러워서 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이거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거 출마를 했을 때 꼭 어느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의 희생의 모습을 갖추면서 가장 어려운 것 험지에 가가지고 출마를 해야지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출마를 했으면 기왕에 당선돼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지. 뭐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서 이것이 수학의 공식처럼 1+2는 3이니까 무조건 이 지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답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정답은 없다. 정치를 이번 선거만을 지방선거, 이번 재보궐선거, 보궐선거만을 위해서 정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아주 긴 텀 속에서 긴 호흡 속에서 정치를 해야 될 과정의 하나가 이번 보궐선거일 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어떻게 결정되는지 혹시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는 거니까요. 자, 만약 이재명 고문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전략공천위원장이시니까 전략공천이 유력합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재명 고문의 출마 문제는 전략공천위원회를 선을 넘어서서 비대위에서 직접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보입니다. 비대위가 직접. 왜냐하면 시간도 저희가 또 회의를 해야 되고 또 뭐 저희가 한다면은 아마 실무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또 한번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결정들을 쭉 해놔야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저희보다는 전략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전략공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좀 묘하게 된 게 지금 당 비상대책위원, 당 지도부인데 최이배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이죠. 개항을 출마 계획을 밝히는 바람에 셀프 공천 논란이 좀 일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략공천 지역이 될 것인가 혹은 또 그런 복수의 후보가 있다면 경선 지역이 될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거 좀 정리가 될까요? 거기에서 이미 개항에서 뛰고 있었던 후보가 있거든요. 준비해왔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뭐 셀프 공천으로 설령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최이배 후보 비상대책위원을 단순 공천하는 일은 저희는 검토해본 바가 없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경선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을 공천하게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경쟁력의 우위가 중요하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저 전략공천위원장 맡고 계셔서 굉장히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궐선거 얘기를 많이 여쭤봤는데 또 이제 의원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최근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앙증맞은 몸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이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입법부를 폄하하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배현진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으로서 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항상 당 대변인도 그렇고 누구 대변인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당선인 또는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발언을 할 때 앙증맞은 등등의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하게 개별 국회의원 배현진 의원이라기보다는 대변인으로서의 배현진 의원의 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목할 수뿐이 없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역지사지 해보면요. 만일 남성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장한테 앙증맞은 몸을 갖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명백한 성희롱으로 그렇겠죠. 고발당하고 아마 여성계에서 난리가 났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여성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성 운동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은 이제 징계안 회부를 하겠다 하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이 첫 번째는 정말 징계 가능성 높은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만약 배 의원이 사과를 하더라도 이건 징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사과의 여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한테 신뢰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국회가 가져야 될 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잘못했을 때,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국회가 잘못했을 때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사과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스템을 작동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징계안 회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배현진 의원의 그 발언은 명백하게 국회법 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155조에는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윤리특위의 징계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발을 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윤리특위의 논의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오도록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징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비교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의장을 가르쳐서 이 GSGG라고 SNS에 이제 표현을 남겨서 욕설 의혹에 휘말렸는데 그때는 징계가 없었어요. 어떤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 논란은 김승현 의원이 개인 소셜미디어 SNS에다가 쓴 내용이고요.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배현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네. 그래서 김승원 의원 관련돼서 만약에 문제가 있고 박병석 의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모욕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그거는 명예훼손의 문제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지 국회법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법의 영역이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SNS의 명예훼손 대상이냐 여부와 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게 삿대질 논란도 있었는데 국회법에 의한 이제 징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차이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 이원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연속 편의점 상품권 드리고 있는데요. 드시고 싶은 것 골라서 드시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쏘는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예, 교수님 그동안 저희가 이른바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기소가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직접 살인죄 적용. 예. 자, 입증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살인미수와 네. 보험 사기 부분은 이제 일정 정도 증거가 있는 걸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살인죄가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될 것인가.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데 오늘 이제 직접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선 이건 무조건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무조건 이제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정황상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를 취득한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상당 부분 연관성이라든가 관련된 증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검찰은 상당히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조력자들도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증거가 더 이제 확실해져야 되겠죠. 살인미수, 보거피를 먹었는데 또 안 죽는다. 이런 건 이제 입증 가능하겠는데 그동안 이제 미필적 고의 얘기하고 있었는데 직접 살인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다른 거예요. 야, 우리은행 600억대 횡령 사건. 아니, 최근에 횡령 사건이 많아요.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번에 좀 놀란 건 뭐냐 하면 이게 제1금융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굴지의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에서 6년에 걸쳐서 614억 원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몰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우리은행입니다. 공적 자금이 투여된 이게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뭐 개인은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3대 은행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6년 동안 614억이 사라졌는데 최근에서요. 이게 발생은 2012년도부터 3회에 걸쳐 인출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가담한 범인은 기업개선부에서 10년 차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입니다. 담당자예요. 담당자가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인출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할 돈을. 예.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이 됐고 고소가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호주로 또 송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계좌 관리라든가 신병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빼돌렸다 쳐도 뭔가 고소가 된 이후에 그 계좌 통제를 안 하는 건지. 그렇죠. 막는다든가. 이런 엉망을 국민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은행 굴지 3대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이게 정말 참 이건 뭐 현대나 벌어질 수 있는 과거에 셜록 홈즈 책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일 것 같은데 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12년부터 6년 동안 3차례 그렇게 큰 돈을 빼돌렸다. 여쭤볼게요. 왜 안 들킨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금융감독 기능이 자체의 어떤 인출 기능, 인출 감사 기능이 마비된 거죠. 왜냐하면 매년 어떤 자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사라진 자금의 성격이 상당히 좀 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란의 돈입니다. 이란이 줄 돈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가 된 거냐면 이란의 어떤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대우 일렉트로닉을 인수하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우 일렉트로닉이 부실화돼 갖고 그러니까 매각 주관은행이 우리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란의 기업에서 우리은행한테 주관사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회사 살 거니까 이거 좀 맡아두세요. 그랬는데 그게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대우 일렉트로닉은 딴 데 팔렸습니다. 그럼 이 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연하죠. 근데 이게 재판을 통해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했죠. 핵 개발 문제, 트럼프 이런 문제가 돼 갖고, 그러니까 이게 동결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거를
돌려줄지 말지를 이게 좀 국제관계 속에서 애매한 상태에서 이 범인은 이걸 노린 겁니다. 공중에 떠서 동결돼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 돈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네. 직원은 막 빼낼 수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빼낸 건데 실제로는 있는 줄 알았던. 네. 그러니까 이런 빈 공간이 어떻게 거의 이런 은행에서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횡령범은요. 어쨌든 지금 잡혔으니까 그중에 500억 원을 본인이 썼다. 그런데 처음에 기사를 보니까 이게 뭐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다 날렸다. 그리고 100억 원은 동생에게 줬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사람이 자수를 했습니다. 당일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체크가 된 후에 바로 경찰서 자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본인이 얘기하기를 매우 고위험 파생 상품의 여러 가지에 샀고 선물 같은 것도 샀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것이 위험한데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가짜로 도산시켜놓고 딴 데로 빼돌린 페이퍼 컴퓨터 돌린 다음에 없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걸 동생한테 100억을 준 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동생은 뉴질랜드에 어떤 부실화된 뭐 골프장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의 패턴을 봤을 때 이건 이 둘 다 고의적인 형태의 어떤 형태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실제로 돈을 잃은 건지 이들이 아니면 묘하게 빼돌린 건지. 근데 문제는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수사당국에서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기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럼 이건 오랫동안 추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발견했으니까 이게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황당이 연속인 것이 지금 600억 원대의 돈을 한 명한테 맡겨놓고 10년 동안 이게 야금야금 다 빼돌려지는 것도 아무도 몰랐다. 이것도 충격적이고 그 돈을 다 손실을 했습니다 했는데 확인도 안 되고 이 돈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요. 범죄가 벌어졌다 치고 이 돈을 회수해야 되는 돈인데 자, 횡령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대비책을 많이 세웠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머리를 쓰지 않았겠어요? 횡령한 614억 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으로는 전문가들의 얘기라든가 이런 범죄 특성상 못 찾는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부실화된 어떤 일종의 펀드 같은 데에 투자한 건데 그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굉장히 영악하게도 3회에 걸쳐서 인출할 때 200억 몇백억을 돌려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몇 년 동안 그 돈이 돌고 돌아갔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금융 전문가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시간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베팅해서 손실을 본 건지 돈을 날려먹은 건지 아니면 아주 정교한 다단계 돈 세탁을 한 건지 확인이 어렵다. 근데 더 황당한 건요. 우리나라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사의 주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것을 중앙수사부에서 대검수사부에서 했거나 아니면 특수부나 특수경제팀에서 했는데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게 대폭 해체되고 옮기고 남부지검의 금융정보 합수단 쪽으로 모였다가 다시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선 지금 이걸 어디서 수사해야 되느냐.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찰은 서울청의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세워진 지 1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아주 많이 떨어지죠. 전문성 경험의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경찰청에 회계사 출신 수사관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애매한 상태의 큰 범죄가 걸려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국내 4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우리은행인데 이 횡령 사건이 처음도 아니고 벌써 4번째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 횡령 사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오스템도 있었고. 이게 그러면은 그 수사 대응 능력이 지금 명확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전문적으로 자금 추적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전문팀이 명목상이 있는데 이건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이상씩을 꾸준히 추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검찰도 아니라 경찰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경찰의 금융범죄수사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부분이 미리 굉장히 많은 블라인드를 시켜놨기 때문에 범인이 참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법체계 개혁한다고 여야가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전관이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 한 100억 주고 써서 형량 낮게 받고 출소해서 돈 펑펑 쓰면서 남은 여생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부정적인 여론들이 돌고 있는데 제가 감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너무 속 터집니다. 자, 횡령죄의 경우에는 이 횡령의 액수의 영향을 형량에 영향 주잖아요. 특경법에 50 이상이면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00억이니까. 그럼 형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가.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범죄는 대부분 10년 미만으로 최종 결정이 되고 추징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사건본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형량을 지켜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간식 당첨자분은요. 1788-6658 4156-6044-5331